김동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국무장관은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에요. 미국. 네. 외교를 총괄하는데. 이 사람이 엑슨모빌 출신입니다. 장사꾼이에요. 외교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 장사꾼인데 트럼프의 첫 번째 우리로 치면 외무부 장관. 한국, 중국, 일본을 연쇄 방문했어요. 일본, 그다음 우리나라 갔다가 그다음에 중국을 갔어요. 근데 우리랑만 밥을 안 먹었어요. 이 양반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제가? 아니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 외무장관이랑 먹어도 소용이 있나? 곧 갈참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외교부는 요청했는데 거절했다고 하고, 근데 틸러스는 나한테 안 물어봐서 내가 그냥 갔다고 말했는데, 근데 우리 외무부의 이하 해명이 더 맞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미국에 손님 왔는데 밥 먹자는 소리 안 했을 리가 없거든, 우리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 거라고 봐요, 나는. 틸러스는 자신이 이제 받은 적이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쪽에서는 건의를 했는데 네. 틸러슨이 좀 피곤하다, 네. 피곤해서 좀 거절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좀 약간 드러냈습니다. 뭐 몇 번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제 공식적 이야기가 나온 게 최소 6번. 우리 쪽에서. 네, 우리 쪽에서 네. 밥 좀 먹어주세요. 6번 이야기를 공식적 루트로 한 게 6번이고요. 네. 비공식적 루트로 이야기한 게 제가 알기로는 10번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좀 먹어달라고 그렇게 아마, 매달렸는데. 네, 아마 그러니까 메뉴가 안 맞는지 아마 10번 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밥 먹자고 했는데 그냥 갔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앞서서 이야기해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렇게 회담을 하면 밥 먹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한 달 전에 있었던 매티스라고 국방부 장관이 왔었거든요. 그때도 먹었어요. 네. 예, 먹었는데 그때는 먹고 지금 왜 안 먹었냐? 네. 뭐 그것도 보면 이상하죠. 그때는 뭐 탄핵 국면 아니었습니까? 탄핵 국면이었고. 그때는 사드가 있었던 거예요. 예,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사드 때는 밥 먹어준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 자기 볼 일 다 봤다 이거죠? 예, 다 봤다. 그래서 회담은 분명히 했습니다. 회담을 했는데 또 회담만 한 게 아니라 통상 회담을 하고 나면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상 하죠. 근데 이번에는 회담을 하기 이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회담 이후에는 기자회담을 안 했습니다. 일본만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회담이 마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제 했던 이야기들 하고. 우리는 이런 합의를 보았다. 예, 뭐 이야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심지어는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틸러슨이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들면서 한국이 지켜야 된다 이런 뭐 소위 헛소리도 했죠. 예,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 자체도 사실은 안 했어요. 앞쪽에서 그냥 사전 브리핑만 그러니까 하고 와서 기자회견하고 말 조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있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미리 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체 사이가 좋으니까 더 이상 뭐 거기서 뭐 바뀔 게 없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보다는 뭐 있어줘도 아닌 거라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실제로 이런 거죠. 너랑 회담하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예. 말만 하고 그 다음에 회담 모양새만 갖춘 다음에 밥 먹자고 하니까 아니 나 바빠서 갈게. 내가 회담 처음에 기자회견 한 거에서 내 할 바는 다 했어. 떠나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외교장관 회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회담을 할 때는 대부분 그 회담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사전에 몇 달 전부터 실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정해놓습니다. 실제 외무장관이라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 가서는 확인하고 사인하는 게 정도가 다이거든요. 그래야 뭐 30분, 1시간 만에 끝나지 거기서 뭐 깊은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겠습니까? 실제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한잔 하면서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너 나 사귈래? 이런 거 밥 먹으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귈 거냐, 말 네. 거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뭐 앞서 얘기했지만 얘하고 사귈 생각이 없는 거죠. 앞으로 뭐 무슨 거래를 하든지 얘하고 뭐 미래를 계획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뭐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기서 이제 갈라쓴 거죠, 사실은. 치욕을 당한 거예요, 우리 외교부가. 사실은. 치욕을. 더 그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뭐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 확인하면 왔다고 하니까 사실 외교부 장관만 만나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와서는 외교부 장관 만나고 또
저 총리도 만났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만났는 건데 또 한 사람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요. 누가요? 예, 통일부 장관이. 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할 말이 있어서 만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문제 얘기를 하고 예, 싶었겠죠. 뭐 이야기했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안 되니까 외교적 라인 즉 외교부를 통해서 이제 아마 통일부 장관도 좀 만나고 가라고 했는데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예. 그것을 그 본인이 거절했는지 아니면 외교부 차원에서 아예 그냥 싹을 짜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일단은 통일부 장관도 예, 나가리. 예, 됐다. 뭐 근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예. 그 부분을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엑슨모빌 그러니까 경제인이니까 외교적인 어떤 감각이 없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냐 룰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마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도가 감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일 위안부 협정이 과연 일본이 원해서 아니면 한국이 원해서 맺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일 위안부 협정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와서 뭐 지소미아 이야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소미아까지 포함해서 그 한일 정보보호협정입니다. 저 협정까지 군사협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군사협정. 건데 비밀협정 맺은 것도 한일 간에 맺은 건데 이것을 사실 이렇게 뭐 사주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시킨 것은 미국이다.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필요해서 한일 위안부 협정을 몇 개 강요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합리적인 의심이고 뭐 의혹론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시킨 거기 때문에 또 이것이 지켜지기를 자기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거죠. 미국이 이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을 세우는데 일본 밑으로 한국을 두려고 했고 그러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이 위안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 군사 조약을 맺었고 그러니 이 한일 위안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건 일본 편을 들어서 그렇죠? 애초에 생각했던 구도로 계속 만들려고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그거를 박근혜 정부가 왜 들어줬냐? 이게 지난번에 의문이었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이 이번 그 한일 위안부 협정을 한 것은 가장 큰 것은 미국의 지금 힘이 쇠퇴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힘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일본이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력보다는 군사력입니다. 예,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본이 이제까지 갖고 있는 그 평화헌법이라고 하죠. 일본의 헌법 때문에 일본이 군사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위대라는 가지. 근데 이것을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국가를 만들어서 군사를 정상국가 정상으로 군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상국가를 만들어서 군사를 족쇄를 풀어준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중요한 국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 역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한국과 관계를 하지 않으면 주변의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한테도 이 미국이 족쇄를 풀어준다고 하도 일본의 그 군사화를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대할 테니까 떠들어대고. 계속 문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한일 위안부 협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풀어야만 한국과의 갈등, 단순히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력, 힘을 필요로 했고 그 힘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나라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이러한 일을 벌인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은 한일 틸러슨이 그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을 일본의 어떤 지지를 한국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는 한일 위안부 협정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그 자리에서는 한일 위안부 협정만 이야기했지만 지금 교수님, 걸려 있는 그게 것이 협정입니까? 합의입니까? 한일 위안부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좀 곤란하네요. 지금 문서 형태로 남아 있는 거는 없잖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이거를 지금 공개를 하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공개하지 안 않고 하고 있죠. 있는 거죠. 예, 사실은요. 예. 공개하라고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예. 또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외교부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있는 거지, 그 안에.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그 자리에서 편들었던 것은 단순히 이것을 지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드 문제,
그다음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조차도 파기할 생각 마라. 다음 정부 들어와라. 이것까지 통틀어서 한국은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압박을 하는 차원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미국이 짜놓은 이 동아시아의 군사 어떤 전략, 그걸 그대로 돼야 되는데, 한국 니네 이거 말 들어야 돼. 우리가 원래 짜놓은 대로. 이거잖아요. 그 속에 사드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사드 얘기로 넘어가서, 이 사드 문제 가지고 마지막에 중국 만나서 둘이 막 싸울 줄 알았어요. 중국은 뭐, 우리한테 난리 쳤으니까, 당사자들끼리 만난 거 아니야, 사실상. 사드를 배치한 당사자와 사드 배치하면 끝장내버린다는 당사자가 만났는데, 뭐 별 얘기가 없어요. 만나고 나서. 사실 이번에 틸러슨 가서 저희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그 문제였습니다. 네. 어쨌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것을 미국이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드를 사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 일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미군들하고 미군의 또 미국에 가서 고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 그때 사드는 아니었습니다. 사드는 아니었고요. 지금 뭐 패트리트 3라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것도 이제 요격을 하는 미사일 요격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온다 했을 때 이것이 지금 한 두세 발이 날라오는데 지금 대구시나 이런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 반응이 되게 시큰둥하면서 우리가 그걸 막아버리면 그걸 소모해버리면 우리 미군을 못 막지 않느냐. 이건 우리 미군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한국 도시를 향해 가는 걸 막으면 우리 미군 기준 못 막는다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지금 사드 같은 경우에 뭐 성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성주 사드가 여러분들 사드 미사일이 통상 이제 한 개 포대가 6개의 발사대에서 이제 8발이 있어서 6발이 48. 48발이 하나의 세트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 국방부가 48발이 들어와서 우리를 뭐 막을 수 있고 통상적으로 48발인데 두 발이 이 미사일 오는 거 하나를 상대를 합니다. 하나가 날라오면 두 발을 이렇게 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4개 정도를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통상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사드가 현재 2기가 들어와 있어요. 네. 앞으로 4기가 더 들어올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괌에 사드가 임시 배치되어 있는데 괌 사드도 현재 48발이 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기 그러니까 16발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부지 자체가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이번 14만 얼마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성주 골프장에 부지가 15만 평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6개 포대를 계산을 해봐도요. 15만 평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왜 이걸 6개 포대가 6개 발사대가 들어가느냐 막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2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사드도 2개라고 생각합니다. 2개 많아야 3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사령관이 우리 한국에 설치하는 사드는 괌의 사드보다는 조금 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플러스 알파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왜 한 개 포대가 6개의 발사대 48발로 기어. 와, 그러면 우리가 더 들어오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괌이 2개예요. 예, 플러스 알파하면 3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이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미사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드의 어떤 군사적 효용성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는 미사일입니다. 날라온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미사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여러 발 지금 계속 쏘고 있는데요. 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한 발이 부산으로 날아가고 있고 한 발이 대구로 날아가고 있고 또 나머지 2발은 외관의 기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부산을 막아주겠습니까? 대구 시내를 막아주겠습니까? 외관 기지를 막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민구 장관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국과 같이 협의해서 작전적으로 가겠다? 저는 그 새빨간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요 도시와 미군 기지를 동시에 쏘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 기지를 막지 한국 도시를 안 막는다는 거죠. 예, 요점은. 충분히 만약에 미사일 발이 많다면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사일 발사가 그 정도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설득력은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사일이 이렇게 숫자가 작다는 것은 결국은 사드를 들어올 때 목적이 미사일 요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은 레이더였다는 겁니다. 레이더가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이 레이더에 중국이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실 그 레이더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중국의 말 자체도 거짓말인데, 그래요? 예, 그런데 조금 더 뭐 그래도 중국의 말이 완전 거짓말이 아닌 게
이 레이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가깝게 한 우리가 600km라고 생각합니다. 600km라면 성주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그 신의주 위쪽, 백두산까지는 못 갑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신의주 위쪽으로 해서 북한의 압록강 지역까지를 하는 게 한 600km 정도 됩니다. 이게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시키기 위한 레이더입니다. 이게 요격 전문으로 하는 요격 레이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확히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건 1000km가 될 수도 있고 2000km가 될 수 있고 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2000km 정도 되는 전방 모드, 그래 멀리 있는 요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공 레이더 같이 멀리 있는 비행기나 요격 미사일을 볼 수 있는 이 요격이 아닌 어떤 탐지를 위한 레이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레이더는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하드웨어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컴퓨터를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방 모드도 됐다가 요격 모드도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만 커버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그 사정거리를 넓히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면 똑같은 하드웨어로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이제 베이징뿐만 1000km라고 하면 베이징뿐만 아니라 12,000km 났을 때는 저기 내몽고까지 보거든요. 이게 중국이 이 뒤쪽으로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이 발사가 됐을 때 모든 것을 이제 탐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라는 것이 방어 무기냐 공격 무기냐고 했을 때 이거는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드는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겠다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막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창을 못 쓰게 하고 나만 창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미사일, 탄도미사일은 너를 공격할 수 있으되 니는 공격해봐야 안 됐다라는 자신의 창만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 무기와 똑같다는 거죠, 사실. 한반도에다가 그런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레이더를 놓으면 미국은 중국을 위협할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 없으니까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MD의 문제죠. 결국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이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을 에워싸는 거죠, 사실은요. 에워싸는데 사실 중국도 이런 주장이 타당성이 좀 적은 게 뭐냐면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주에 만약 사드를 레이더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600km만 쓰겠다. 너희를 안 들여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운영 체계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은 프로그램을 바꾸면 돼요. 이게 OA를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를 지우고 다시 까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까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방보냐 아니냐가 할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접촉한 정보들을 이게 북한의 미사일이 대비하는 게 아니면 우리가 MD 체제에서 이 미국에 이 정보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MD 체계에 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거 운용을 미군이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우리 안 막아준다고 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번 같이 북한이 북한 땅에서 미사일을 4발을 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근데 레이더는 분명히 잡습니다. 근데 이 날아가는 미사일은 분명히 사드로 막을 수는 없어요. 자기 쪽으로 오지 않으면 막지 못하기 때문에 날아가는데 이번 같이 일본 땅으로 날아간다. 1000km, 1300km 날아가는 노동 미사일이라고 했으면 레이더는 분명 잡거든요. 근데 분명히 보니까 우리 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본 쪽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일본 쪽으로 날아가네? 여러분 같으면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미군인데? 미군이 운영하는 미군 레이더인데? 그게 미국으로 날아간다고 쳐봐요. 그럼 미국이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안 가르쳐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반대로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그게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고 그것을 중국의 미사일로 해봅시다. 중국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으로 날아가든 어쨌든 일본으로 날아가든 괌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드가 잡죠. 미군이 운영합니다. 우리가 전혀 운영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미사일을 저거는 북한에 쏜 것도 아니고 중국에 쐈네. 우리 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일본으로 날아가고 미국으로 날아가네. 그렇게 할 미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물론 지금은 이게 사드가 논리가 뭐냐면요. 이 사드를 설치해 놓으면 이게 미국의 이 사드를 컨트롤하는 메인 센터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오산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MD가 아니고 안 간다는데 오산이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국방부는 이게 북한이 우리한테 쏘는 것만 방어하는 거고 미국은 상관없다. 이게 해명이에요. 근데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미국의 시스템인데 그 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가면 미국 애들이 미국한테 통보 안 하겠냐고. 당연히 미국 시스템의 일환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가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레이더를 전방 모드와 이제 요격 모드가 이렇게 4시간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뭐 CD-ROM을 넣든 뭐 USB를 꽂든 바꿔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미국의 예산서를 보면요. 이것은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고 스위치만 올렸다 내리면 바뀔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개발하겠다고 실제 미 예산서에 지금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앞으로 발전된 게 뭐냐면 지금은 사드가 밑에서 위로 보고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모든 세계의 이 사드라든가 이것들은 사드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사드를 중앙 통제하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성재 있는 사드는 보고 안 하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중앙센터에서 그냥 알아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출장 나가 있는 레이더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사드를 갖다 놓는 순간 이것은 그냥 MD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땅에 있고 미국이 쓴다고 하지만 결국은 중국이 각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사실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지금이라도 열어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록히드 마틴사에서 저작년이고 2015년 1월 달에 사드의 실험을 12차, 13차 12번째와 13번째 실험을 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아직 동영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개발 예. 유기 체계라는 거죠. 아니, 사드의 핵심 뭐냐면 땅에서 쏜 미사일을 레이더가 잡아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미사일이 맞는 문제가 아니라 레이더가 사드를 레이더를 탐지해서 또 미사일이 날아가서 레이더를 잡았다고 해서 얘가 쏜다고 맞습니까? 얘가 날아간 동안 얘도 이만큼 날아가죠. 날아가는 동안 이 미사일, 요격 미사일은 눈을 감고 갑니다. 여기서부터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컴퓨터가 계산해 준 거리를 자기가 가서 눈을 딱 떴는데 눈 뜬데 한 3km 반경 그 반경 안에 적의 미사일이 보여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교한 레이더와 계산 방식의 통제센터가 있고 그것이 미사일이 가서 맞는 건데 이걸 잘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13번 시험 중에서 땅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나마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열 몇 번째 한 것 중에 비행기 엉덩이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예, 저렇게 낙하산으로 떨어지다가, 물론 낙하산에 맞춘 것이 아니라, 낙하산 캡슐이 열리면서 저 안에서 헤라라는 시험용 발사 미사일이 나갑니다. 저것도 맞춘 건 대단한 실력이죠. 물론, 대단한 실력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맞추는 것보다 그 계산하는 관계라든가, 이 접촉하는 이 일련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 하면 숫자가 보이시죠?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미리 데이터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방위 거리, 고도, 방향 미리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돌이죠. 예, 골키퍼한테 나 왼쪽으로 찰 테니까 막어 이거예요. 괌까지는 쏠 수 있는 거리가 3,000에서 한 4,000 돼요. 예, 북한에서도 3,000이고요. 그 중국에서 4,000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괌에 저렇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쏴던 저 13번 중에서 3,000을 넘는 사거리에 미사일 시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거 뭐냐면 1월 29일 날 미국에 쉽게 말하면 우리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입찰하는 거 있죠? 예. 미국 정부 입찰 사이트입니다. 입찰 사이트 날짜 보면 2010년 1월 29일입니다. 뭐가 입찰했던지 아세요? 이게 아직까지 롯데 부지 공유되기 전입니다. 1월 29일 날 뜬 겁니다. 사드에 관련된 건물이나 이런 것들 부지하고 이거 설계 용역을 벌써 미국이 띄운 거예요. 그 전에 얘기가 됐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벌써 사드가 많은 사람들이 뭐 북한 이야기 하시고 또 중국이 뭐 자기들 레이더가 자기 미사일 보기 때문에 MD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걸로 보시지 않으면 이 사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드는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사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건 싸움입니다.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을 사실 중간 보스로 해서 미국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태평양으로 나오는 순간 미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패권을 잃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리바란식이니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중국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에서 고갈에 죽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싸움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나오려는 자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자의 첫 전쟁터가 어디냐? 100년 전의 모습과 똑같이 한반도입니다. 예. 근데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땀만 먹는 거예요. 땀만 먹는다는 건 중국 편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안보적인 정체성이 과연 그대로 동맹, 친미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친중국가로 가느냐에 대한 의심이죠. 근데 그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왜? 박근혜가 퍼레이드 중국 가서 올라가가지고 이거 완전히 의심 난리 났죠. 박근혜는 거기다가 이제 미용 시술 하려고 그러는 건데 예, 예, 예. 미용센터 지으려고 했는데 예, 맞아요. 예. 한류센터하고 예. 잘못 봤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을 포기하는 순간 일본이 중국하고 맞닿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의 분단선이 없어지면 대한해협이 미국과 일본의 접경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뭐 되지 않느냐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본이 중국하고 맞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보다 더 군사가 세져요. 지금 일본한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일본이 군사화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보스로 남아야지 뭐 죄송하지만 우리를 현장 똘마니로 만들어 놓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뚫리거든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중국 입장에서 만약 사드가 들어있는 주한 미군이 있는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판문점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 압록강 두만강이 미국과 만나는 선이 됩니다. 영원히 밖으로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뭐 미사일을 맞고 MD의 문제가 아니라요. 뚫리느냐 뚫리지 않느냐에 미국과 중국의 사활이 걸린 싸움이에요. 그 속에서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다가 아예 박는 게 아니고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통일을 용인할 수 있나요? 어느 쪽도 통일할 수 없죠. 정말 반통일이에요, 사드는. 그래서 사드는 반통일이고, 예, 우리 땅에다 대못 박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왜 받아주려는 거예요? 왜? 제가 항상 궁금한 건 왜 우리는 미국의 이해는 알겠어요. 이걸 왜 받아줄까?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꼼수라고 보겠죠. 뭐 사드 꼼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사드가 들어올 시점이 이제 올 연말까지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작년 11월 달에 사령관이 한 8, 9개월, 그러니까 올렸지만 9월 달 정도 좀 당겨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지금 벌써 지금 2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월까지 끝내겠다고 예, 하잖아요. 의혹일 수도 있고 약간의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대선, 우리 정치적인 상황이 가장 크다고 네. 봅니다. 예. 진보적인 정권이 들었으면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빨리 한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런 알받게 하는 거죠. 예, 알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상당 부분 속도를 좀 낼 것이다. 그래서 절차와 어떤 프로세스 자체를 거의 지키지 않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오버랩 시키고 뭐 하나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되지도 않았는데 오버랩 돼서 막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실제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돼 왔어요. 우리는 대통령도 지금 탄핵이 될뚱말뚱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탄핵된 다음에 벌어진 게 아니라 그때 미국이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 때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지금 결정권이 없어서 못한다고 막으면 되잖아요. 백도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게 첫 번째이고 지금 두 번 자기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백기를 들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대통령 권한 예. 중지니까 난 못해 하면 예. 되잖아요. 지금 뭐 무슨 이야기를 저한테 끄집어내려고 하시는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막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음모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먹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록히드 마틴사한테만 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2조입니다. 현재 준 돈만. 줄 돈까지 하면요. 예, 앞으로 줄 돈까지는 기하급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30년 동안 FX 사업이라고 그러죠. 우리 차세대 사업. 이건 30년 동안 계속 줘야 되는군요. 이거 하나가 30조 이래요. 돈을 누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예. 예를 잘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갑시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만나서 2월 1일 날 이렇게 꼼수를 부리겠다. 그러니까 사드가 들어올 건 벌써 결정 나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벌써 결정 난 상황이고 이 사드를 빨리 이렇게 4월 달에 몰래 빨리 배치시겠다, 꼼수를 하겠다라는 것을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것도 문서가 있느냐, 위안부 같이 있느냐라고 있는 그렇게 것도 합의를 해놓고 한민구 장관은 국회 나와서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심지어는 얘기했었죠.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3월 6일 날. 3월 6일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는 순간에 한민구 장관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 앞에서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사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을 모은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누군가 크게 돈을 헤쳐먹지 않고서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나? 이분이 2013년, 14년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일 때 뭐가 결정됐냐면 로키드 마틴사의 그 F-35가 결정됐습니다. 비행기가 결정됐습니다. 근데 2013년에 1차 결정되는 보잉사 F-15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하는 최종심에서 이것이 번복이 됩니다. 로키드로. 네. 2014년 최종 번복할 때 회의를 주관자가 바로 김관진입니다. 무기거래 커미션 어느 정도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최순실이죠. 예, 최순실 정윤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네. 그 이어서 이제 린다 김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소장님은 여기에 최순실의 개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예, 뭐 음모론적으로는 저는 그 추정을 합니다. 이게 결정 요인은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순실이 뭐 사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온다 만다에 대한 결정 요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로키드도 이 사람을 통해서 결정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군인 출신인 저도 그렇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해져요. 저는 이거 결정 요인이라기보다는 로키드 마틴사와 접촉이 있었고 만났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저는 로키드 마틴사 사장에 있는 로키드에서 보험을 들었다고 봐요. 보험. 포치를 좀 떼주고. 예, 보험금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최순실 쪽에 포치를 줬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험금을. 예, 보험금. 저는 그것이 큰일 날 뿐이네, 진짜. 예. 당했다. 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가시죠? 완전히 퍼즐이 맞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느 구석에 그러니까 왜 정책 청문회 해야 되냐고 하면 이것은 그냥 학자의 입장에서 이 상상해서 쓸 수 있거나 이 이론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감춰진 뭐 부분들, 서류들 이런 것을 끄집어서 퍼즐을 맞추지 않는 한 이 퍼즐을 맞출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런 식으로 후닥닥닥닥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 그리고 박근혜는 왜 그 위안부 협정 말도 안 되는 걸 받아줬냐고 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돈 아닐까. 안에 뭔가 돈이 있는 연계된 게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 돈은 누가 다 관리했어요? 최순실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전통적인 뭐 한미 관계 이런 게 큰일 날 분이시네. 저도 그것만으로 다 결정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안에 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서 이런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다음 정부가 이 한미 관계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조심하거나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대선 후보를 뽑을 때 그 후보한테 뭘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뭐 미국한테 뭐를 요구하고 중국한테 뭐를 요구할 때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과거를 되짚어봐야 됩니까? 예, 과거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제가 청문회를 하자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청문회를 가서 책임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치 뭐 부역자를 잡아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청문회를 이때까지 안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역자를 골라내고 이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부역자를 잡아내고자 하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책임 있는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잡혀가거나 책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외국 나가서 잘 살고 또 학자 출신은 지금도 여전히 교단에 서서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합니다. 결국은 밑에 있는 이 공무원들만 뭐 죄 없다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힘없는 공무원들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이런 부역자를 골라내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자체 어떻게 이게 결정되었을까라는 것을 면밀히 보고 그것을 국민한테 투명하게 알리는 게 가장 저는 다음 정부가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재개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가장 그러니까 국론을 결집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중국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미국이 우리 우습게 보고 중국도 우리 우습게 보잖아요. 왜 우습게 보겠습니까? 정부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탄핵된 정부이지만 국론이 분열이 돼서 그런 가능성도 더 있습니다. 국론이 하나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드가 정말 막는 물건이 맞아. 우리 국민들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10대 0은 없습니다. 예, 8대 1이라도 이렇게 국론이 되면 우리가 중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국민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미국한테 거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미국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중국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한테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할 얘기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틸러슨이 가자마자 한 이야기가 한국 정부, 미일 동맹은 최고의 동맹이다 이야기고 한국은 그저 좋은 안보 동맹자 정도? 파트너다. 예, 파트너 정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조차도 우습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우습게 보이죠. 이런 수모를 겪고 있고 또 미국은 중국 가서도 사드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도 안 하고 심지어 북핵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이야기 안 했어요. 이번 가가지고요. 그냥 경위 파악하고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좀 하면 안 됩니까? 투명하게 위에서부터 처벌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청문회 할 게 너무 많아. 세월호도 해야 되고 최순실 돈도 찾아야 되고 너무 많은데 안보 분야에서는 그 세 가지를 꼭 해야 한다. 안보를 이야기하시는 여기 보수라고 이야기해서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보수 진영 이런 쪽은 안보를 너무 군사적인 차원으로만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국가의 안보라는 새가 공중에 날기 위해서는 외교라는 날개와 군사라는 날개, 두 날개가 정말 평행을 맞춰서 날개짓을 해야 하면 되지 어느 한쪽만 날개짓을 해서는 절대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라는 새는요. 그 외교와 군사라는 날개짓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라는 꼬리 날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보는 없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도가 감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일 위안부 협정이 과연 일본이 원해서 아니면 한국이 원해서 맺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일 위안부 협정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와서 지소미아 이야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소미아까지 포함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입니다. 저 협정까지 군사협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건데 비밀협정 맺은 것도 한일 간에 맺은 건데 이것을 사실 이렇게 사주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시킨 것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필요해서 한일 위안부 협정을 몇 개 강요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의혹론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시킨 거기 때문에 또 이것이 지켜지기를 자기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거죠. 미국이 이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을 세우는데 일본 밑으로 한국을 두려고 했고 그러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이 위안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 군사 조약을 맺었고 그러니 이 한일 위안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건 일본 편을 들어서 그렇죠? 애초에 생각했던 구도로 계속 만들려고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그거를 박근혜 정부가 왜 들어줬냐? 이게 지난번에 의문이었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이번 한일 위안부 협정을 한 것은 가장 큰 것은 미국의 지금 힘이 쇠퇴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힘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일본이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력보다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일본이 이제까지 갖고 있는 평화헌법이라고 하죠. 일본의 헌법 때문에 일본이 군사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위대라는 가지. 이것을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보통 국가를 만들어서 군사를 정상으로 군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상국가를 만들어서 군사를 족쇄를 풀어준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중요한 국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 역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한국과 관계를 하지 않으면 주변의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한테도 이 미국이 족쇄를 풀어준다고 하도 일본의 그 군사화를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대할 테니까 예, 떠들어대고. 계속 문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한일 위안부 협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풀어야만 한국과의 갈등, 단순히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력, 힘을 필요로 했고 그 힘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나라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이러한 일을 벌인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은 한일 틸러슨이 그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을 일본의 어떤 지지를 한국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는 한일 위안부 협정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그 자리에서는 한일 위안부 협정만 이야기했지만 지금 교수님, 걸려 있는 그게 것이 협정입니까? 합의입니까? 한일 위안부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좀 곤란하네요. 지금 문서 형태로 남아 있는 건 없잖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이거를 지금 공개를 공개하지 하라고 않-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공개하지 안 않고 하고 있죠. 있는 거죠. 예, 사실은요. 우리 예. 공개하라고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예. 또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외교부가. 그러니까 이상한 게 있는 거지, 그 안에.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그 자리에서 편들었던 것은 단순히 이것을 지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드 문제, 그다음에 한일 정보 보호 협정조차도 파기할 생각 마라. 다음 정부 들어와라. 이것까지 통틀어집니다. 그리고 뭐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매티스라고 국방부 장관이 왔었거든요. 그때도 먹었어요. 네. 예, 먹었는데 그때는 먹고 지금 왜 안 먹었냐? 네. 뭐 그것도 보면 이상하죠. 그때는 뭐 탄핵 국면 아니었습니까? 탄핵 국면이었고. 그때는 사드가 있었던 거예요. 예,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사드 때는 밥 먹어준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 자기 볼 일 다 봤다, 이거죠. 예, 다 봤다. 그래서 회담은 분명히 했습니다. 회담을 했는데 또 회담만 한 게 아니라 통상 회담을 하고 나면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자회견을 통상 하죠. 근데 이번에는 회담을 하기 이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회담 이후에는 기자회담을 안 했습니다. 일본만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기들 회담이 마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는 이런 합의를 보았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심지어는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틸러슨이 그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들면서 한국이 지켜야 된다 이런 뭐 소위 헛소리도 했죠. 예,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그 기자회견 자체도 사실은 안 했어요. 앞쪽에서 그냥 사전 브리핑만 그러니까 하고 와서 기자회견하고 말 조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있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미리 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체 사이가 좋으니까 더 이상 뭐 거기서 뭐 바뀔 게 없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보다는 뭐 잊어줘도 아닌 거라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실제로 이런 거죠. 너랑 회담하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예. 말만 하고 그 다음에 회담 모양새만 갖춘 다음에 밥 먹자고 하니까 아니 나 바빠서 갈게. 내가 회담 처음에 기자회견 한 거에서 내 할 바는 다 했어. 떠나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외교장관 회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회담을 할 때는 대부분 그 회담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사전에 몇 달 전부터 실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외무장관이라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 가서는 확인하고 사인하는 게 정도가 다이거든요. 그래야 뭐 30분, 1시간 만에 끝나지 거기서 뭐 깊은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겠습니까? 실제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한잔 하면서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너 나 사귈래? 이런 거 밥 먹으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귈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뭐 앞서 얘기했지만 얘하고 사귈 생각이 없는 거죠. 앞으로 뭐 무슨 거래를 하든지 얘하고 뭐 미래를 계획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뭐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저기서 이제 갈라쓴 거죠, 사실은. 치욕을 당한 거예요, 우리 외교부가. 사실은. 치욕을. 더 그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뭐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 확인하면 뭐 왔다고 하니까 뭐 사실 외교부 장관만 만나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와서는 외교부 장관 만나고 또 총리도 만났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만났는 건데 또 한 사람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요. 누가요? 예, 통일부 장관이. 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할 말이 있어서 만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문제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예, 뭐 이야기 했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안 되니까 외교적 라인 즉 외교부를 통해서 이제 아마 통일부 장관도 좀 만나고 가라고 했는데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예. 그것을
그 본인이 거절했는지 아니면 외교부 차원에서 아예 그냥 싹을 짜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일단은 통일부 장관도 예, 나가리. 예, 됐다.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예. 그 부분을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엑슨모빌 그러니까 경제인이니까 외교적인 어떤 감각이 없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냐 룰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마 김동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국무장관은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에요. 미국. 네. 외교를 총괄하는데 이 사람이 엑슨모빌 출신입니다. 장사꾼이에요. 외교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 장사꾼인데 트럼프의 첫 번째 우리로 치면 외무부 장관 한국, 중국, 일본 연쇄 방문했어요. 일본, 그다음 우리나라 갔다가 그다음에 중국을 갔어요. 근데 우리랑만 밥을 안 먹었어요. 이 양반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제가? 아니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 외무장관이랑 먹어도 소용이 있나? 곧 갈참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외교부는 요청했는데 거절했다고 하고, 근데 틸러스는 나한테 안 물어봐서 내가 그냥 갔다고 말했는데, 근데 우리 외무부의 해명이 더 맞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미국에 손님 왔는데 밥 먹자는 소리 안 했을 리가 없거든, 우리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 거라고 봐요, 나는. 틸러스는 자신이 이제 그 받은 적이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우리 쪽에서는 건의를 했는데 네. 그 틸러슨이 좀 피곤하다. 네. 피곤해서 좀 거절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좀 약간 드러냈습니다. 뭐 몇 번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제 공식적 이야기가 나온 게 최소 6번. 우리 쪽에서. 네, 우리 쪽에서 네. 밥 좀 먹어주세요. 6번 이야기를 공식적 루트로 한 게 6번이고요. 네. 비공식적 루트로 이야기한 게 제가 알기로는 10번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밥 좀 먹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네, 아마 그러니까 메뉴가 안 맞는지 아마 10번 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밥 먹자고 했는데 그냥 갔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앞서서 이야기해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렇게 회담을 하면 밥 먹는 게 당연한 것이.